세션 4의 주제는 다시 물리학입니다. 기계가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게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힘, 그리고 시간 등 자연 법칙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이 모든 기술의 근원인 물리학이 수행할 새로운 역할을 조망해 보고요. 기초과학 연구가 국가 경쟁력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경희대학교 물리학과 교수이고요. 이과대 학장을 맡고 있고 물리학회에서 수석 부회장 일을 맡고 있습니다. 포럼의 큰 주제가 피지컬 AI 모먼트 반도체 변곡점인데요. 앞에서 반도체와 소프트웨어 그리고 네트워크에 대해서 논의가 되었다면 이번 마지막 세션에서는 그 모든 기술이 현실 세계에서 실현되기 위해서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그 근본적인 질문, 왜 다시 물리학인가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를 들어보겠습니다. 김은성 원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오늘 와서 이제 AI에 대해서 제가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배우면서 느꼈던 게 어떤 거냐면 연사 초청을 잘못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AI 시대에 다시 물리학? 왜 다시 물리학을 하자고 하는 거지? 막 이런 생각, 이제 그런 회의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왜 이런 주제를 선택했을까 막 이렇게 조금 고민을 많이 하게 됐고, 물론 이제 양자와 접목이 되면 뭔가 가능성이 더 오픈이 될 가능성은 있겠지만 다시 물리학? 왜 지금 시점에 왜 물리학이지라는 좀 의문점을 갖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막 하게 됐는데 부회장님이, 물리학회 부회장님이 그러면 안 된다, 물리학이 중요하다는 걸 꼭 얘기를 하고 내려와야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AI가 AGI가 되면 이제 많은 얘기를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모든 직업들 중에서 대부분의 직업, 그 전에 대량 생산에 없어졌던 육체 노동, 대체됐던 그런 직업뿐만 아니라 지적 노동, 정신 노동의 영역에 있는 직업까지 많이 사라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애를 키우시는 분들은, 또는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오시기도 했던데, 그분들 걱정이 될 거예요. AI 시대에 과연 나는 무엇을 공부해야 되느냐, 이거 고민하실 텐데, 제가 이것만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I 시대, AGI 시대가 오면 많은 직업들은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믿기에 제일 오래 살아남는 직업은 물리학을 배운 사람들일 겁니다. 그 얘기를 해주고 싶고요. 결국 모두 다 이제 새로운 판에서 시스템이 붕괴되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를 수 있는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느냐, 이걸 가장 잘 가르칠 수 있는 게 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답변 잘 됐네요. 네. 그걸 이제 보여주는 단편적인 슬라이드입니다. 2024년 노벨상이 노벨 물리학상이 뭐로 주어졌냐면 AI에 주어졌습니다. 25년은 퀀텀. 그래서 AI가 가면 퀀텀이 온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부분 제가 뒤에 가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저는 AI를 전공한 것도 아니고, 진짜 AI가 이렇게 이제 활발하게 활용되는 이 시점에 AI에 맨날 감탄하고 놀라고 그런 상황에 처한 그런 연구자입니다. 사실 너무 제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AI의 발전 속도가 더 앞서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런, 사실은 기대감도 있고 두려움도 있는 그런 연구자입니다. 한 달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거 굉장히 놀라운 사실인데, 이제 보통 논문을 보면은 싱글 오서, 그러니까 한 명의 저자가 단독으로 논문을 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5월 20일에 아카이브에 어떤 데서 단독 저자로 논문을 올렸습니다. 내용이 뭐였냐면요, 80년 된 수학 난제를 AI가 해결했다. 그래서 그 저자가 오픈 AI입니다. 놀랍죠? 근데 이게 왜 놀랍냐면, 이제 유발 하라리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예견하는 게, 인간의 평균 지능,
그런 지능의 수준으로 AI가 뭔가 사고를 하고 계산을 할 수 있다면 그것도 대단히 놀라운 일이야. 근데 싱귤러리티 포인트, 즉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는 시기가 언제냐? 그거는 인간의 최끝단에 있는 0.1%도 안 되는, 또는 필즈 메달이나 노벨상을 받을 만한 그런 일들을 AI가 하기 시작한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 라는 게 질문이거든요. 근데 오픈 AI가 푼 문제가 클로즈 AI 시스템에서 수학자들이 80년간 믿어왔던 그런 사실들, 구조적인 문제에 해당하는 문제를 풀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이게 어떤 얘기냐면 나중에 AI 모델들이 계속 뭐 언어 모델이고 오늘은 피지컬 그 AI를 중요하게 얘기하는 거지만 그런 것들이 모이면 결국은 인간보다 더 좋은 디시전을 내릴 수 있는 그런 AI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거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 정말 많은 부분에서 AI가 지금 활용이 되고 있고 실제로 B2B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분야에서 서비스가 되고 있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 현재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에서 이런 현재 상황에서 브레이크를 어디서 낼 수 있느냐, 우리 실정을 보면서 하는 게 피지컬 AI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한 거는 저도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살펴보면 어떤 거냐면 이제 AI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들, 뭐 의사 결정에 많은 부분에 있어서 AI가 대처를 하고 그런 것들,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는 것도 AI가 지금 가능하게 되고, 이런 상황에서 참 불안한 느낌들은 많은데요. 사실 보면 AI가 교육에 있어서는 정말 획기적으로 다양한 역할들을 해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일이냐면 우리 학생들이 한 12명 정도 되는데 대학원생들이 요새 저한테 질문을 안 합니다. 연구하는 데 있어서 저한테 질문 안 해요. 제가 이제 그 AI에 관한 모든 토큰을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라이선스를 사줬는데 항상 AI하고 대화를 합니다. AI한테 많이 배워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필요한 지식을 꼭꼭 집어서 가르쳐줘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발전하면서부터 이제 나보다 더 좋은 선생님이 있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고요. 이게 또한 좋은 점 중에 하나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경우에 교육이 빈부격차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교육에 있어서 빈부격차도 해소할 수 있을 만큼 AI는 언어 모델은 적어도 이렇게 발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긴 하다. 근데 이런 AI 시대에 물리학이 왜 필요하냐? 예를 들어 아까 수학 문제도 다 풀었는데 물리학 문제도 다 푸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강조될 점은 AI가 hallucination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사람들을 기만하고 속이고 또는 이제 몇 가지 연구에서 나타나잖아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행동들을 하고 그 행동들을 할 때 우리가 생각했던 AI를 제어할 때 세웠던 그런 법칙들을 이탈하게 되는 걸 종종 발견하게 되고, 이게 문제점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큰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실 제가 이제 대학에서 얘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면서는 항상 얘기하는 게 그런 거예요. 너네들 지금 AI 많이 사용하면 멍청하게 된다. 주변에서 계속 얘기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AI를 많이 사용하면 멍청하게 될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질문을 하는데 깊은 생각을 안 하게 되잖아요. 어때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 생각하기 싫으니까 AI한테 물어봐야지. 그럼 답변하면 그냥 그래 맞는 것 같으니까 그냥 써야지. 판단의 기준이나 가치 판단의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AI가 우리를 속여도 모르는 상황이 될 정도로 AI가 고도로 발전하는 그런 시기가 될 수도 있어요. 물론 AI가 못하는, 아직 이제 피지컬 AI의 경우에 이제 보면 못하는 부분 굉장히 많다, 이렇게 얘기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고 하는데, 사실 그런 기회가 얼마나 지속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이제 두려운 마음이 사실 많고요. 예전에 오픈 AI가 맨 처음에 나왔을 때 그때부터 엔비디아가 공급망 시장을 다 장악하고 재편했던 것처럼 우리 지금 이제 조만간에 머지않은 시점에 그런 게 또 피지컬 AI를 통해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는 물리학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때까지 가장 오래도록 살아남는 그런 학문적 배경은 뭐가 있냐? 그게 물리학이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피지컬 AI도 마찬가지예요. 피지컬 AI 뭐 시뮬레이션을 학습해서 물리적 원리에 기반해서 세상을 분석하고 해석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워져요. 많은 부분에서 이제 못하는 부분들 이제 다 예를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 이거는 이제 1970년대, 80년대에 나온 그런 겁니다. Train like physics.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물리학을 가르칠 때는 이 이퀘이션을 얼마나 잘 푸는지, 우리 고등학교 때 막 그런 거 가르쳐가지고 학생들 다 물리를 포기하게 만드는데 얼마나 복잡한 계산을 하느냐를 가르치는 것들이 아니라 복잡한 세계를 단순화시켜서 모델링하고 우리가 이 모델에서 궁극적으로 원하는 그런 시뮬레이션을 할 때 필요한 파라미터가 뭔지 필터링을 해내고 그것들을 통해서 제일 원리, 가장 중요한 원리가 뭐냐, 이걸 찾는 게 바로 물리학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주왕복선이 콜럼비아호도 마찬가지고 챌린지호도 마찬가지고 2번 폭발했습니다. 그 우주왕복선이 폭발할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혹시? 100만 분의 1이 넘습니다. 우리가 100만 번을 쏴야지 한 대가 폭발할 정도인데 지금 인류가 100만 번이라는 로켓을 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근데 폭발을 했어요. 그때 무슨 요인에 의해서 폭발을 했는지를 분석하는 그 분석단의 단장, 사고조사위원이죠. 위원장이 83년에 폭발할 때는 페인만이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콜롬비아호가 폭발할 때 2003년에는 아슈로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탠포드대의 교수죠. 둘 다 물리학자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제일 원리에서 출발해가지고 분석할 수 있는 그런 힘들을 가르치는 게 이제 물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리학적 트레이닝을 받고 나면 아까 이제 뭐 피지컬 AI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모델들, 현장에서 경험을 통해서 얻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실들을 직관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도와주는 겁니다. 다른 하나가 더 있어요. 근데 이런 모델도 중요한데요. 다른 하나 뭐가 중요하냐면 바로 이겁니다. 이게 우리 와이프가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 와이프가 물리학자들 진짜 싫어요. 왜냐하면 맨날 딴지를 건대요. 뭔 얘기를 하면 딴지를 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페인만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의심할 수 있는 자유. 이거 왜 이렇게 되지? 이거 나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라는 말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물리학자들하고 얘기하고 있으면 대부분 그래요. 와서 딴지를 걸어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지? 이런 훈련을 하는 게 바로 물리학자고, 뉴턴이 그랬고 갈릴레오가 그랬고 그 다음에 아인슈타인이 그랬죠. 이것들이 물리학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장점 때문에 저는 물리학이 최후로 살아남는 그런 학문이 되지 않을까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제 생각입니다. 다른 분들은 뭐 다르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거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온 거는 그러면 AI 이후에는, 포스트 AI에는 뭐가 있을까, 이런 얘기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AI가 지속 가능하냐, 이런 질문들 이제 우리 잘 안 해요. 왜냐하면 AI가 너무 좋으니까 막 쓰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 이 AI 하나의 질문을 던지면서 이미지 하나를 만들면서 동영상을 만들면서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는지, 사실 이 그 기후 변화에 지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게 지속 가능하냐라는 게 이제 질문인 거죠. 그럼 뭘 해야 되냐? AI가 할 수 있는 계산 능력을 양자 컴퓨터가 있으면 훨씬 더 적은 에너지를 가지고 계산할 수 있다. 이게 데이터 센터 하나가 지어지는데 뭐 원자력 발전소 하나 필요하잖아요. 근데 양자 컴퓨터가 된다면 그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에너지에 대한 대체 기술로 양자 컴퓨터가 나올 수 있고, 이게 물리학에서 출발했습니다. 그걸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른 하나는 정보학적인 관점인데요. 정보학적인 관점에서 지금 AI에서 기반하고 있는 기계학습이나 다른 모든 것들, 이제 뉴럴 네트워크나 이런 것들은 다 뭐에 기반하고 있냐면 비과학적 연산입니다.
연산하고 나면 답이 왜 나왔는지 몰라요. 이거 가지고 이제 수학자들한테 맨날 물어봤어요. 아, 이거 왜 나오는지 좀 가르쳐줘. 근데 모른다가 답입니다. 근데 지금 양자역학은 뭐냐면 유니터리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게이팅을 하게 되고 이게 가역 연산입니다. 얘가 이제 답이 딱 나오면 답한테 물어보면 네가 어떤 길로 왔니? 하면 이 답이 자기가 왔던 길들을 가르쳐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양자가 해야 될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나 유럽에서 가장 중요한 지금 양자 관련된 키워드는 퀀텀 AI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이제 될 것 같고요. 얼마나 물리학이 중요한지 충분히 말씀드린 것 같고, 다른 하나는 반도체도 그렇고 모든 것도 그렇고 양자역학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물리학을 해야 된다. 이걸로 이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김은성 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물리학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셨고 궁극적으로 양자 AI로 나갈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발표를 듣겠습니다. 최용섭 마음 AI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쪽 업계에 있으면은 저희 AI 쪽, 특히 피지컬 AI 쪽 업계는 굉장히 이제 특정 집단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제 뭐 그 모 대학의 이제 컴퓨터 공학과가 이제 이런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이제 뭐 이 자리에 나왔으니까 뭐 이왕이면 한번 평소에 하지 않던 얘기들을 좀 하면은, 제가 이제 저희 회사에 가장 뛰어난 AI 인재들을 뽑을 때 물리학과 출신들이 에이스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회사에서 가장 뛰어난 AI 연구원도 저희 이제 물리학과 후배, 많이 후배지만 이제 이런 친구들이고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살짝 보니까 피지컬 AI라는 기술에 대해서는 이미 좀 많은 분들이 다루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피지컬 AI에 대한 내용은 조금 짧게 넘어가고, 이제 물리학을 왜 다시 해야 되는가, 이제 피지컬 AI 쪽에서 물리학이 어떻게 쓰이는가에 좀 더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저희 회사는 2014년에 설립돼 가지고 2021년에 코스닥에 상장을 한 회사입니다. 지금은 이제 피지컬 AI를 저희가 조금 일찍 시작해서 피지컬 AI의 대표 주자로 지금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저희는 우리 2023년도에 챗GPT가 온 세계를 다 휩쓸 때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LLM이라는 거는 이제 누구나 다 할 것 같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할 것 같고, 또 이제 최전선에 가면은 오픈 AI나 엔스로픽 같은 이런 큰 회사들이랑 경쟁하기는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챗GPT 다음에 나올 거를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고, 그게 지금 그 당시 용어는 없었습니다. 피지컬 AI라는 용어는 없었고, 그냥 저는 그 당시에 뭐 생성형 AI 기반으로 로봇을 제어하는 이제 이런 일들을 해야 되겠다, 이런 기술을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넥스트 챗GPT 모먼트를 준비를 해서 그때가 그 시대가 왔을 때 우리가 거기에서 어드밴티지를 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했고요. 그게 지금 잘 먹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저희는 피지컬 AI를 우리가 뭐 가장 앞에서 최신 기술을 뚫고 나갈 수는 없어도 이 피지컬 AI를 어떻게 하면은 상용화해서 산업에서 쓸 수 있게 할까에 대해서 스페셜리스트가 되자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제 그러한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조금 인정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있었던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일이었죠. 우리나라가 이제 다시 한번 국격이 한번 올라갔던 젠슨왕 CEO가 이제 우리나라에 방문했을 때 저희도 이제 초청을 받아서 거기에 이제 저게 깐부회동 하러 가는 길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올해 얼마 전이었죠. 젠슨왕 CEO가 다시 우리나라에 왔을 때도 저희가 거기에 초청을 받았었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이 피지컬 AI라는 거를 조금 좁게 정의를 해서 데이터 기반으로 학습하고, 그 다음에 이제 로봇이나 자동차들의 이제 행동을 수행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이 물리적인 세계를 이해할 줄 아는 능력을 가진, 그러니까 이제 언어적인 능력을 갖춘 이런 AI다라고 정의를 하고 뒤에 얘기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피지컬 AI를 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두 가지 가치 사슬이 반도체와 그 다음에 이제 뒤에서 소개드릴 시뮬레이터인데요.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왜 물리학이 중요한지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앞에서 이제 바로 전 세션에서 사실은 6G를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게 조금 부담스럽긴 한데요. 저희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피지컬 AI를 실제로 상용화를 해본 입장에서 이 AI의 반도체가 굉장히 이제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실제로 이제 온 디바이스로 피지컬 AI 모델을 추론하는 반도체, 그 다음에 이제 뒤에서 제가 말씀드릴 시뮬레이터를 연사하는 반도체 수요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이 피지컬 AI 모델, 이 VLA라고 하는 이 모델은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런 거를 돌릴 때 되게 많은 성능들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도 앞에서 들으셨을 거고, 그래서 이제 6G 쪽의 얘기를 할 때 그래서 이거를 온 디바이스에서 돌리기는 힘드니까 이제 우리는 클라우드로 가야 된다, 하이브리드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신 것들 이제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저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고 굉장히 어려운 점들이 많습니다. 이런 기술적인 것들은 뭐 메모리도 많이 사용하고 그다음에 이게 최적화도 경량화도 엄청나게 많이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수치로 제가 저희 회사가 좀 계산을 해봤는데 앞으로 거의 한 20배 정도, 지금보다 한 20배 정도의 반도체 성능이 올라가는 것과 모델이 경량화 최적화되는 이 두 가지가 만나야지만 이 피지컬 AI가 실제로 우리 옆에 들어올 수 있다. 이거 엄청나게 높은 난이도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런 얘기도 이제 앞에서 또 잘 해주셨던 것 같은데, 이 로봇 안에 들어가는 게 배터리의 한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냉각하기도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전력과 발열도 굉장히 이제 적게 써야 되고, 이제 이런 측면에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엔비디아라고 하는 칩이 분명히 이제 AI 시대에 굉장히 이제 도미넌트한 플레이어였는데, 이제 엔비디아의 칩이 데이터 센터에서 충분한 전력과 충분한 냉각을 가진 상태에서 괜찮은데 실제로 로봇에 들어갈 때는 이거랑 양상이 다른 칩이 필요할 거다라는 점도 분명히 또 우리한테 기회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온디바이스 AI를 왜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냐, 이건 약간 물리학적인 얘기인데, 저희는 이제 클라우드가 충분히 빨라지면은 지금 5G도 충분히 빠르고 이제 6G 되면 더 빨라질 거니까 그냥 모든 AI 모델을 클라우드로 올려가지고 클라우드에서 로봇을 조종하면 될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속도가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저희가 경험을 해본 바 우리는 굉장히 이제 네트워크가 잘 터지는 세상에 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피지컬 AI 모델을 돌리다 보면요, 이게 통신이 이렇게 불안정했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우리가 속도가 빨라지는 이런 네트워크를 가지게 되면서 여기에서 반대급부가 하나 생겼거든요. 뭐냐면 요즘 이제 5G, 6G 이렇게 가면서 이제 파장이 점점 짧아집니다. 전파의 이제 파장이, 주파수가 이제 올라가면서 파장이 짧아지는데, 이건 이제 물리학 얘기거든요. 제가 물리학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이제 이런 건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얘가 분명히 속도는 빠른데 이제 그 물리학에서는 이 회절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주파수가 짧아지면은 회절이 잘 안 되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되냐? 음영 지역이 생긴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제 뭔가 이제 중요한 장애물이 있으면은 기존에는 그 장애물을 뚫고 이제 전파가 회절이 돼가지고 이제 전달이 됐었는데, 지금 이제 잘 안 되면서 굉장히 이제 음영 지역들이 많이 생기게 되고, 이게 현장에서 저희가 로봇이 움직이다가 음영 지역에 딱 들어가는 순간 연결이 끊긴다. 그러면은 이게 솔직히 여러분들이 챗GPT 쓰거나 웹서핑을 할 때는 그냥 자리 조금 이동해가지고 여기서 다시 이제 이렇게 핸드폰 하면 됐죠. 그리고 챗GPT 여러분들 쓰실 때 한 1, 2초 정도 응답 늦게 나온다고 뭐 크게 불편함 안 느끼죠. 그런데 이게 로봇에서는 크리티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핵심적인 행동을 하는 AI의 모델은 결국 온 디바이스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제 경험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앞으로 되게 중요해질 거고, 자 그러면은 아까 제가 앞에서 이게 온 디바이스로 들어가려면 굉장히 많은 최적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 최적화를 이제 해야 되는 거죠. 얼마나 해야 되냐? 지금보다 한 10배 정도 그 하드웨어 성능이 올라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제 반도체 쪽에 계시는 분들은 제가 이런 얘기하면은 굉장히 이제 저 어떻게 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테슬라가 저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게 테슬라의 AI 칩의 로드맵인데, 저기 지금 보시면 AI4라고 돼 있는 데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AI 칩이거든요. 근데 테슬라의 로드맵을 보면은 AI5, AI6, 저게 AI5는 이제 곧 나오는 칩이거든요. 저게 벌써 지금의 뭐 4배, 5배 이제 이런 식으로까지 올라가는 거죠. 왜 저렇게까지 고성능의 칩을 만들려고 하느냐? 제가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온 디바이스에서 VLA와 같은 무거운 모델을 돌려야 되기 때문이죠. 이제 이렇게 가고 있다. 테슬라가 이제 갈 거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경쟁하려고 하면은 우리도 이렇게 가야 된다. 이게 쉬운 목표가 아닌 건 압니다만은 가야만 한다는 거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시뮬레이터입니다. 피지컬 AI를 만드는 데 있어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필요한 시뮬레이터의 핵심적인 이제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이제 시뮬레이터 환경에다가 다양한 환경들을 만들어 놓고 저기서 이제 데이터를 수집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로봇을 조종해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또 중요한 게 이제 물리입니다. 진짜로 물리가 중요합니다. 저희가 사실은 코딩을 잘하는 사람들이 이 시뮬레이터를 만질 때 어려워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게 결국에는 우리 피지컬 AI 시뮬레이터는 물리 현상을 사실과 같이 모방하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물리를 잘하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영역이 여기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보통 디지털 트윈을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 3D 모델링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3D를 모델링하는 노력은 이 모델링을 한 다음에 여기에서 실제 현실과 비슷한 물리를 모델링하는 물리적인 현상을 모델링하는 거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코스트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리고 아예 물리학을 모르는 사람은 이쪽에 접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뭐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가 AI를 하면서 뭐 챗GPT 만들면서 뭐 물리학 지식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없는데 이제 이런 피지컬 AI로 넘어오니까 이런 물리가 굉장히 중요해지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리학에서 물리적인 시뮬레이터를 만들어서 이제 우리는 시뮬레이터에서 AI를 만들고 이 피지컬 AI 모델이 현실에 들어오게 만들 거잖아요. 이게 정말 될까? 진짜로 시뮬레이터에서 만든 모델이 현실에서 작동할까? 라고 하면은 저는 항상 이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이게 뭐죠? 운전면허 학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요즘 운전면허를 이런 거 이제 시뮬레이터를 가지고 이제 연습을 해가지고 운전면허 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가능하다. 사람이 할 수 있으니까 AI도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여기 계신 여러분들한테 이제 피지컬 AI 시장이 얼마나 큰지 말씀드리고 끝내려고 하는데요. 이 피지컬 AI가 우리는 그냥 뭐 로봇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래서 뭐 로봇이 얼마나 팔리는데라고 하면은 생각보다 로봇 많이 안 팔리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피지컬 AI 시장은 단순히 로봇이 몇 대 팔리냐 이런 시장이 아니고요. 실제로 우리 육체 노동이 들어가 있는 모든 영역, 농업과 건설과 국방과 제조 현장 모든 영역에 우리가 육체 노동을 하고 있는 이 모든 영역에서 다 대체할 수 있는 시장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이 로봇을 단순히 계산만 해봐도요.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뭐 한 100억 대 이제 앞으로 등장할 거다, 팔릴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 로봇의 가격을 치면은 한 30경 원 되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AI 반도체를 한 개당 200만 원 정도 하면 이것만 해도 2경원이 됩니다. 여러분은 만 조입니다. 앞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들어보지 못한 숫자 단위가 뉴스에서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에 여러분들 어떻게든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 시장에 참여를 하시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어차피 이 분야는 새로운 분야거든요. 피지컬 AI라는 거를 배울 수 있는 학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다 그분들도 피지컬 AI를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앞으로 오는 이 시장에서 우리가 같이 참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물리를 잘 하시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PU와 온디바이스 AI 그리고 물리 엔진 기반의 시뮬레이터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단이 앞으로 미래 시장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제 세 번째 발표를 듣겠습니다. 세 번째 발표는 그 사브의 로버트 휴슨 디렉터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Good afternoon, and thank you for giving me the opportunity to speak to you today. I hope you will forgive my poor language skills. But my name is Rob Hewson. I work for Saab, the Swedish company, a defense and aerospace company. We are headquartered in Sweden, but we work all over the world. Korea is a particularly important partner and customer for us. And you may not know this, we are a diverse company. We do a lot of different things. We do them very well, but at our core, we are an aviation company. SAAB is an acronym. It means Swedish Aeroplane Corporation. And Saab has been building aircraft for nearly 90 years. Next year will be our 90th anniversary. And Saab was founded all those years ago to build fighter aircraft for the defense of all nations. But that is what the company has done for nearly 100 years now, 90 years, is build fighter aircraft. But what we can say for sure now is that the 9 or 10 years that are in front of us today are going to be very different to the 90 or 100 years that are behind us in history.
All of us, I think, in this room, we all recognize whatever industry sector we are in, we are looking at a wave of disruptive technology that is going to change everything. AI is one of those technologies. And I would like to talk to you a little bit today about what we have done to try and anticipate and accommodate this. Every slide in every presentation that I see these days starts with a slide that says the world has changed. And I think we all know and agree that it has not always changed for the better, but it has changed. And the question that faces all of us, particularly in my business, is, are we ready? Transformation is coming. Because it's absolutely the case that change will either be done by you or to you. And you need to decide which side of the line you're going to be on, because the outcome will be very different. And it's that word change that really underpins how we view what is required to succeed. And when I talk about success, I'm talking about the effectiveness of equipment, military equipment, to go and do the job that is required of it. And the number one job is to protect our own people, to allow them to do the mission that they are given, to come home safely, and then to go out and do it again, because they will be required to go and do it again. People are a finite resource. We need them all. So in the air power business, where I live, the only thing that matters in terms of delivering capability to our customers, the armed forces, and to the people of the nation is the ability to deliver effective capability. Nothing else matters. Doesn't matter how high you fly, how fast you go, how far you go. If you are not able to deliver capability, you don't matter. You are no longer relevant because of the pace of change that we see on the battlefield. You see that in Ukraine. You see that everywhere all around us. The pace of change of technology and the threat of that technology is changing exponentially. And if we cannot respond to that rapidly, effectively, safely, and reliably, we are no good. Our ships, planes, tanks, even our cars at home, if they can't keep up with the march of technology, very quickly they will be of no value to us. So change, the ability to implement change faster than the other guy, will be the difference, it already is the difference, between success and failure. And I think everybody in our business has seen a chart like this. I think we all know that the legacy path, the linear path of hardware development moves in that straight line at the bottom of the chart. But what matters and what has outpaced that historical precedent is the line of software and IT development, which is no longer linked to the old way of doing things. It's moving at a completely different rate, and that rate accelerates. And the reason this matters in the aviation world, as in all worlds, are the steps along the bottom of the chart there, because when you talk about airplanes, as in telecom, there are also generations. It's the same language, and people are very keen to know, are you fourth, fifth, sixth generation? What are you? And what those people have failed to understand is that locking yourself into this stepwise development is like putting yourself into a glass case in a museum. You are obsolete if you define yourself in these narrow terms. I am this generation, I am that generation. Because what you need to be able to do is move at the speed of software. Software has no generations, only speed. And what a group of very clever Swedish engineers figured out when they started building the new fighter aircraft from Saab, the Gripen E,
What they figured out was that to be able to implement this change, you need to design the aircraft in a completely different way than has ever been done before. It is a software-driven platform. It is entirely digital. All the functions are driven by the software running on the hardware inside the aircraft, but it's software-driven. And those functions in a combat aircraft, there are two. You have the software that flies the airplane and the software that fights the airplane. So the flight control system and then all the mission systems. And in every other aircraft that's out there at the moment, those systems are combined. They are all jumbled up together. So when you change something in the airplane, you have to go through a long process of requalifying everything to make sure that you haven't made a terrible mistake and changed something that you didn't mean to touch. But when the Swedish engineers sat down to do Gripen E, they realized that if you could separate those functions and make them completely separate and independent, then you would be able to do this rapid and effective, meaningful change. And when you say that out loud, it sounds very easy. And you could well be forgiven for saying, well, of course it works like that. Why wouldn't it work like that? But it doesn't work like that. And only on this Swedish aircraft, only on Gripen E, which is the most modern fighter aircraft in service today, has this change been done. Hugely difficult, hugely meaningful, certified to civilian standards, but it allows us to do things with this airplane really quickly that nobody else can do. And so, one of those things has been our implementation of AI in this aircraft. We called it Project Beyond, and what it is the first ever meaningful implementation of AI in a production aircraft, not a prototype, not a test aircraft, flying in a fully certified manner in civilian aerospace. So over people's houses and schools and hospitals, safely, reliably, but revolutionary. The plan for Project Beyond was twofold. First of all, can you do it? Can you technically put AI into the aircraft and make it work? And then secondly, can you get value out of that? Does it deliver something to the pilot, to the user, to the Air Force? And the answer to that is yes, on both counts. So in May last year, we started this program. A Swedish pilot walked out to the aircraft with a data transfer module in his hand, like a little USB stick, put it into the aircraft, and took off and flew with AI active in the aircraft. Now, we had done weeks of test beforehand in the simulator to verify that this would work, but we knew that it would work safely in the aircraft because it was designed to do this. And I should stress also that that software, it was a third-party application. It was not ours. We took software from another specialist AI company, and we put it into our aircraft, and then we sent it off and we flew. And we flew several times. There's a good video on the Saab website which you can watch of this happening live. Our security people have taken away a lot of the interesting detail. But you will see the pilot activate the AI, take his hands off the control, and then the aircraft starts to run the sensors and turn into an engagement. And what we set it up to do was to do a long-range missile engagement, a beyond visual range engagement with another aircraft. And it worked. And that airplane was a regular airplane, not a special airplane. You can see just in the background in this picture here, we took it, we flew it a few weeks later all the way across Europe, demonstrated it in an air show, flew it back home, and then carried on with our regular work, including more work on the AI development. And this will continue.
We will fly other software. We will bring the improvements in faster. We will fly more complex situations with a larger number of aircraft. We will do more dynamic maneuvering. The aircraft will need to be able to maneuver much more under different conditions. We will implement the APIs and the SDKs faster. We will bring in training for the pilots. We will bring a new level of AI control and competence. First of all, into the manned aircraft, and then into the new generation of unmanned autonomous platforms that will operate initially with the manned aircraft and eventually separately, autonomously, individually, in groups, in swarms, on their own. And I'm talking about large, fighter-sized, supersonic drones. They're not drones anymore. They are unmanned combat platforms. And the AI that we are proving at the moment will flow directly into those systems. And this is the philosophy that we operate on. Because of our ability to rapidly change the aircraft, it is now possible to code in the morning and fly in the afternoon. It is possible to take data from aircraft that are flying, downlink it to the aircraft on the ground, and then give them new information to reprogram the radars, to reprogram the electronic warfare, to update the AI. When we started this, we realized that the capacity of the AI was enormous. After a few hours training, the agents that we used at the beginning, we estimated they had the experience of 50 years of constant air combat. They learned very quickly. They learned very well. And the ability to update that and move it forward is extremely important. Because I said one of our tasks, our secondary task, but quite important, was to see if this system had value. Does it protect our pilots? Does it allow them to do the job better? And I know when I spoke to him, our chief test pilot, he said to me, you know, at the beginning of this, I was extremely skeptical. There is no way that a system like this will be able to replace a man in the cockpit or a woman in the cockpit. And then he saw the speed at which the system was learning, that 50 years of training that could be delivered in a few hours. And he said, you know, at the end of it, I had completely changed my mind. And I think this is actually better than any of us could ever be. And this is the critical thing that we need. I mean, in whatever business you need to be able to see the problem, understand the problem, and act to stay ahead of the problem more quickly and more effectively than the other guy. And that is what we have started to do with this project. Thank you. 제가 연사분들 한 분씩께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은성 원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원리 방식의 생각하는 방법, 그리고 모델링 단순화시키는 거, 뭐 비판적인 검증 능력 이런 것들을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만약에 지금 AI를 그 물리학자들처럼 트레이닝을 시킨다면 예전에 뉴턴이 F=ma를 발견한 것처럼,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발견한 것처럼, 그리고 많은 그 20세기 초반의 양자역학을 만들어낸 물리학자들처럼 F=ma와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을 그거를 학습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자연을 그냥 학습하고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저에게 왜 이렇게 큰 시련을 주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솔직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게 이제 변곡점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싱귤러리티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표현들도 있고요. 물리학에서는 이제 이게 퍼콜레이션 트레스홀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보면은 뭐 물질들 통로를 막 만들어 놓고 그 통로를 어떻게 연결하느냐, 얼마만큼
얘가 채워져야지만 플로우가 만들어지느냐 뭐 이런 부분들을 물리학자들이 옛날부터 관심이 많아서 그런 걸 풀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AI가 그러니까 AGI가 되려면 그러면 뭐가 필요한가? 이게 이제 고민의 지점일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예를 들어서 80년 된 수학의 난제를 푸는 AI가 존재한다면 또는 아까 말씀하셨던 만유 인력을 발견할 수 있는 자연에서 그렇게 보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학습해온 모든 사실은 종교적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하늘 위에 거는 다 선에서 하늘에 붙어 있고 하늘 밑에 거는 다 악하니까 땅으로 떨어져야 된다는 그런 사고관에서 그런 껍질을 깨고 나올 수 있는 생각을 한다는 거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저는 그런 순간에 물리학자들이 만들어냈던 새로운 창발적 아이디어가 저를 지금까지 연구를 하게 만든 그런 원동력이고요. 그런 생각을 해왔는데 그래서 저는 AGI가 시간이 걸릴 줄 알았습니다. 사실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게 제 생각이고요. 이게 물리학의 분야만 그런 게 아니라 거의 모든 분야가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느끼는 시간의 문제일 것 같고요. 이게 언제 실현이 되는지 그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가 중요한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제가 역할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학생들이 그냥 혼자 알아서 그냥 맨날 배우는데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너네들은 나보다 더 AI하고 잘 지내야 되고 잘 활용해야 되고 어떻게 판단하는지 그것도 알아야 되고 AI를 활용했을 때 네 능력이 더 잘 살아날 수 있도록 그거를 찾아야 되고 하는 그런 미션들이 계속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AI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 이제 해야 될 우리가 액션들이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액션 중에 하나가 이런 사고관, 그러니까 first principle thinking을 할 수 있는 사고관 그리고 핵심적인 문제를 찾아서 AI와 협업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 물리학자들이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결국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잘하는 물리학자들이 조금 더 오래 살아남겠지만 궁극적으로 AI가 우리의 모든 일을 해줄 수 있는 시대는 대처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네, 다음 최홍석 대표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발표하실 때 그 NPU 온디바이스 칩과 뭐 물리 기반 시뮬레이션을 강조를 해 주셨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제 AI가 단순한 데이터를 학습하는 걸 넘어서 실제 물리 법칙하고 그다음에 환경으로 주어진 여러 가지 제약들을 이해하고 행동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점이 될 텐데요. 이런 이제 마음 AI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를 고민하시고 그리고 실제로 제품도 만드시고 하는 과정에서 현재 피지컬 AI가 가장 부족한 점이 뭐고 그거를 이제 제대로 하려면 무엇에 어디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AI가 지금까지 성공한 방식은요. 사실 챗GPT가 성공한 방식, 요거는 그냥 이제 뭔가 엄청나게 새로운 기술이 생겼다기보다는 그냥 무식하게 데이터를 이제 전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데이터, 인류의 모든 데이터를 다 학습시키자 이런 식으로 성공했거든요. 그걸 이제 그 학계에서는 인터넷 스케일 데이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데이터 다 긁어모은 거죠. 텍스트는 그게 가능했습니다. 사진도 그게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안 되는 게 뭐냐면은 몸을 쓰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아기 때 이제 막 세상과 상호작용하면서 뭐 이렇게 부딪히고 넘어지고 뭐 이렇게 잡았다가 이걸 놓치고 뭐 너무 세게 쥐어가지고 뭐 깨지고 뭐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물리적인 상식을 배우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AI가 지금 가르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거죠. 데이터. 그러니까 지금 이제 AI는 데이터 드리븐이기 때문에 그걸 데이터를 외부에서 먹여줘야만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AI가 아직 사람과 다른 점이거든요. 사람은 지금도 여러분들은 제 얘기를 들으면서 순간순간 계속 배우고 있잖아요. AI는 그렇지 않습니다.
AI한테는 모든 데이터를 다 외부에서 먹여줘야 돼요. 순간순간 배운다라는 개념을 아직 구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지금 피지컬 AI의 병목이 사람이 그 행동하는 방법들을 다 데이터로 만들어서 먹여줘야 된다. 근데 그게 LLM 때보다는 난이도가 상당히 많이 높다. 왜냐? 이 데이터를 모으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로봇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의 몸을 대신할 로봇을 만들어서요. 그거를 사람이 조종을 해줘가지고 데이터를 취득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의 취득의 그 시간과 노력이 예전에 이제 LLM을 만들 때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지금 그래서 사람들이 행동하는 법을 그 아기들이 배우듯이 아기들이 이제 부모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눈으로 보면서 자기가 꼭 행동해 보지 않아도 눈으로 보면서 이제 그것들을 머릿속으로 이제 따라하고 시뮬레이션 해보고 상상을 해보는 거죠. 내가 지금 이렇게 행동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을 상상을 하면서 배우는 이런 것들이 이제 기술들이 계속 개발이 되고 있다. 근데 이제 결국에는 이 LLM의 챗GPT의 성공 공식인 이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피지컬 AI에서 어떻게 구현할 거냐. 그래서 이제 그거는 뭐 어떤 사람들은 이거는 뭐 정답이 없으니까 그냥 로봇을 뭐 1000대, 10,000대 뭐 이렇게 깔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사람을 써가지고 데이터를 모으자. 근데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투자하고 해야 될 겁니다. 제가 이 발표를 들으면서 제일 인상적이었던 게 그 사브에서 개발한 AI가 실험실 수준이나 뭐 특수한 시험 환경에서 적용되는 게 아니라 실제 전투기에 적용이 돼서 사용되고 있다는 게 매우 인상적이었어요. 뭐 그리펜 E나 뭐 비욘드 프로젝트를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사실 생각을 해보면 전투기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속도에 엄청난 복잡한 이제 공간을 휘젓고 다니면서 게다가 그 전투기를 조종하는 인간의 심리나 감정 이런 것들까지 예기치 않은 상황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러한 AI가 실제 상황에 적용했다는 게 이제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매우 복잡하고 극단적인 물리 환경 속에서 이렇게 AI를 제대로 적용해서 작동하게 한 제일 중요한 물리적인 혹은 공학적인 원칙이나 요인이 뭐였는지 조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The reason that we were able to do what we did, to do it so quickly and to do it so effectively was down to the design choices that a small bunch of Swedish engineers made about 15 years ago when they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being able to implement change at the speed of software. I know that sounds like marketing, but it is a real meaningful capability that has not been possible to do before now. So when a technology like AI comes along, it is very difficult to actually take it and use it if you don't have a system or a platform that is not able to adapt it. And in a way, the most impressive thing about the AI demonstration that we did and are still doing is that it didn't matter that it was AI. It was just treated as a software subroutine by the main system. But because the main system is able to adapt whatever you plug into it so easily and so quickly, there is an obvious role for AI to support the human in the cockpit in doing these really difficult and dangerous tasks. So what we set up to do first was these beyond visual range engagements, where two aircraft are fighting 40, 50, 60 kilometers apart. And everybody's trying to shoot everybody else down, but you don't really know where the other guy is. They don't know where you are. You don't know how good their missiles are. They don't know how good yours are. Is your radar working? Is your EW working? And in the traditional sense, all of this has to be done in the pilot's head. And some people can do it, and some people cannot. Now with the AI assistants, you have
this massive amount of support and decision making with you in the cockpit. 50 years of experience after a few hours training. And that completely changes the equation. You are now able to figure out things in an instant, in a cockpit, upside down, at supersonic speed, at 40,000 feet, in a way that you would never have been able to do. So it is a profound capability that we are just beginning to explore. But we do see the size of the change that it brings. Thank you. 이제 플로우에 계신 분들이 온라인으로 올린 질문을 받아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은성 원장님께 올라온 질문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두 가지가 관련이 돼 있어서 네, 지금 저 올라와 있습니다. 올라와 있고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자 컴퓨팅 관련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기존 머신러닝에서는 포워드 백워드 프로파게이션이 끝나면 웨이트 바이어스이 결정됩니다. 양자 컴퓨팅에서 가역 연산이 가능하다는 점은 이것과 다른가요? 현재의 설명 가능한 AI보다 어떤 점이 더 발전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거가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서 두 번째 질문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양자 컴퓨팅이 AI 계산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셨는데 실제 물리적 구현 기술은 현재 어느 수준까지 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론적 알고리즘에 비해 하드웨어가 아직 부족하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실용화까지 가장 큰 기술적 병목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답변 드리자면 이제 머신러닝에서 기본적으로 쓰는 이제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 그 디자인 자체가 이제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을 학습시키면서 거기서 이제 어떤 경로로 이 해답을 얻었는지, 웨이팅을 얻었는지 그걸 알 수는 없지만 웨이팅을 얻는 값이 결정이 되고요. 그것들을 활용해서 지금까지 계속 발전시켜 왔던 게 머신러닝이나 아니면 AI의 기본적인 모델입니다. 그런데 양자역학에 기반한 컴퓨팅은 뭐냐면 이 기존의 이제 논리 게이트라고 하는 뭐 낫 게이트나 뭐 이렇게 해서 게이팅을 해서 연산을 하고 바이너리 디지트를 이렇게 바꿔가면서 연산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똑같이 하는데 그게 보면 이제 여러분들 해보시면 아시는 정보 관련해서 이제 보시면 아시지만 낫하면은 결론을 봤을 때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지가 않잖아요. 근데 양자역학에서 하는 연산은 이런 연산 자체가 다 가역적이게 돼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양자역학의 본질하고도 관련된 부분이고요. 그래서 결론이 나왔을 때 이게 어떤 연산에서 어떤 패스를 통해서 여기로 왔는지까지 볼 수 있는 게 양자역학이다. 물론 이게 아이디어란 겁니다. 아직 그 정도 수준의 양자 컴퓨터는 없고요. 그게 되면 너무 좋겠죠. 근데 이제 그 정도 수준은 아니고 어느 정도 수준이냐라고 이제 질문을 하시면 답변하는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답변을 합니다. 양자 컴퓨터 우리 거의 다 했어. 뭐 IBM이나 뭐 구글은 우리가 마일스톤 뭐 에러 커렉션이 가능한 양자 컴퓨터 이 정도까지 만들었어라고 얘기를 하고요. 실제로 활용하는 활용단에서는 예를 들면 저렇게 알고리즘을 돌리는 분들은 실제 내가 계산에 활용할 수 있을 만큼 즉 이제 중요한 문제들이 아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뭐 배터리 문제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물질을 계산하거나 신약을 개발하는 그 정도 수준의 계산을 하려면 아직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여기에서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AGI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그럼 과연 이게 언제 가능할 것인가? 언제 내가 주식을 사야 되는가? 뭐 이런 것들 궁금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제가 확정적으로 할 수 있으면 제가 먼저 어디에 투자를 했겠죠. 저는 투자는 안 했고요. 그거는 잘 모르지만 이 실질적인 브레이크를 만들어내는 사람들, AGI도 마찬가지고요. 양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긍정적인 자세로 계속해서 이제 물리학적인 마인드로 따지면 이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의해서 저는 브레이크트루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AGI도 그렇지만 양자 컴퓨터도 제가 예상한 것보다는 훨씬 더 빨리 와 있습니다. 그 훨씬 더라는 그 이제 뭐 속도가 어느 정도 속도감이 있는지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이 로지컬 큐빗이라고 하는 윌로우, 구글 윌로우 칩이 만들어졌는데, 이게 저는 2030년이 돼도 만들어질까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25년이 됐다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이제 안 될 거야라고 수없이 이제 얘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 조건을 찾아내고,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하는 사람보다는 이걸 하기 위해서 뭐가 더 필요하고, 아까 이제 대표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서 필요한 조건들이 뭔지 이걸 찾아내는 사람들. 예전에는 사실 물리학자가 없었다면 슈퍼맨에서 CG, 바다 위에 이제 슈퍼맨이 날아가는 그 영화가 있는데 그게 다 CG인데요. 보통 때는 어땠냐면 CG를 봤을 때 이게 바다 같지가 않아요. 그게 왜 바다 같이 만들었냐면, 물리학자를 데려와서 그 시뮬레이션을 할 때 실제 물결의 움직임이 나비아 스톡스 이퀘이션을 따라가는데 그걸 풀게 했습니다. 그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CG가 되려면, 인간의 눈에 만족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이 되려면 뭘 해야 되는가를 찾고, 필터링하고, 펄스 프린시플을 세우고, 물리학의 법칙이 뭔지를 고민해보고 적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지만 저는 브레이크트루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답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용섭 대표님께 올라온 질문. 이것도 두 가지, 이게 완전히 관련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관련돼서 대답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마음 AI 온 디바이스 분야 구체적인 성과 소개해 주시고, 앞으로 올 피지컬 AI 시대에 수많은 경쟁사와 차별화된 마케팅 포인트와 매출 가이던스를 제시해 주실 수 있나요? 이거와 그 다음에 마음 AI와 하는 여러 가지 활동과 관련해서 발표의 마무리 단계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피지컬 AI 시장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일반인과 공학과 학부생과 IT 업계 종사자의 입장에서 피지컬 AI 시장에 크고 작게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의 예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표님의 인사이트들을 알고 싶습니다. 네. 저 사실 뭐 기술적인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네, 가이던스? 근데 저건 좀 너무 네, 사실 저희 마음 AI는 온 디바이스 분야인데, 사실 온 디바이스라고 딱 하기보다는 온 디바이스와 피지컬 AI 이 두 가지 양쪽에서 이제 성과는 이제 저희밖에 없다. 이제 그게 뭐냐면은요. 온 디바이스 AI들 지금 많이 하는 것들이 대부분 뭐냐면은 엣지 컴퓨팅이라고 해서 예전에 이제 요만한 손톱만한 칩에다가 아주 작은 AI 모델을 올려가지고 보통 이제 CCTV 같은데 넣어가지고 뭐 이렇게 사람 탐지하거나 아니면은 뭐 저기 뭐 다른 뭐 차량 탐지하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온 디바이스 쪽에서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찾아보시면은 온 디바이스 AI 하는 회사들이 뭐 하고 있나 찾아보면 보통 이제 CCTV 같은 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피지컬 AI로 시작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피지컬 AI를 상용화하기 위해서 많은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하다 보니까 저희가 다 하다 보니 필요한 게 뭐였냐면은 이제 아까 앞에서 제가 잠깐 소개시켰던 그 상용화된 기체, 이제 농기계 같은 것들이 이제 이런 데 들어가는 칩, 그 칩에 실제로 온 디바이스 상에서 인터넷 연결 없이 자율주행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이제 이런 비전 랭귀지 액션 모델 같은 거를 그런 이제 그 전력과 발열을 적게 쓰는 퀄컴과 같은 칩에다가 올렸어야 됐던 거죠. 그래서 구체적인 사례는 저기 이제 잠깐 사진이 있었지만은 그 농기계에 들어가는 퀄컴 칩에 비전 랭귀지 액션 모델이 들어간 그 사례와 그 다음에 그 저희 이제 SK 매직, 지금 SK 인텔릭스라고 사명을 바꾼 그 SK 매직에서 출시한 나무X라고 하는 이동형 공기청정기에 퀄컴 칩에 온 디바이스로 LLM, STT, LLM, TTS가 들어가서 음성 대화를 할 수 있게 만들어놨던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저희가 상용화된 성과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피지컬 AI 시대에 수많은 경쟁사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피지컬 AI 하는 회사가 생각보다 많지 않아가지고 지금 이제 사실은 절대적으로 공급 우위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이번에 올해 이제 과기부에서 그 AI 과제들이 막 나왔는데 LLM 분야의 과제들은요, 뭐 라그나 뭐 이런 거 쓰는 과제들은 막 경쟁률이 10대 1, 막 뭐 어떤 건 뭐 100대 1 뭐 이렇게 돼가지고 막 경쟁이 엄청나게 치열했는데 피지컬 AI 쪽에서의 과제들은요 수행할 수 있는 기업이 없어가지고 막 미달이 나고 막 이런 그런 상황입니다. 잘 찾아보시면은 여러분들 이제 피지컬 AI 우리 한다라고 하는 기업은 뭐 요즘은 뭐 우리도 피지컬 AI 해요라고는 하지만 근데 진짜로 이제 피지컬 AI를 할 수 있는 기업들을 잘 찾아보시면은 거의 5손가락 안에 꼽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근데 이제 저런 뭐 매출 가이던스 이런 거는 좀 너무 조심스럽기 때문에 오늘 이제 그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건데요. 보통 이제 피지컬 AI, 그러니까 AI를 한다라고 하면은 대부분은 다 모델을 만드는 거를 생각을 합니다. 대학에 제가 대학원생들 학교에 있는 뭐 학부생들이나 대학원생들 교수님들 밑에서 이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한테 가면 항상 하는 얘기인데 이 AI 모델을 아주 밑바닥에서부터 만들어 가지고 그 모델 아키텍처를 뭔가 새로운 걸 개발하고 뭐 예를 들면은 그런 것들은요. 전 세계에서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극소수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누가 하는 거냐면은 우리 그 옛날에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아키텍처 만든 그런 연구원들 있죠.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제 미국에서 뭐 메타나 이런 데서 뭐 그 연봉 1,000억 주고 데려가고 근데 연봉 1,000억 주고 데려갔다가 다시 이제 이번에 그 구글에서 그 트랜스포머 저자 한 명을 그 데려오기 위해서 그 캐릭터 AI라는 회사를 4조에 인수해서 데려갔는데 그 사람이 다시 오픈 AI 가고 막 이러잖아요. 거기는 이제 그런 세상인데 그럴 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소수에 불과합니다. 저희 회사에서도 그런 모델을 아키텍처를 만드는 연구원은 한두 명밖에 없습니다. 그럼 실제로는 어떤 인력들이 저희가 많이 부족하다라고 느끼냐라고 하면은 이 피지컬 AI라고 하는 거는 사실 좀 종합 예술이거든요. 로봇 하드웨어에서부터 AI 모델 데이터 파이프라인 그다음에 이제 온 디바이스 AI 반도체 NPU의 최적화 경량화까지 다 할 줄 알아야 되는 이거를 한 사람이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특히 거기서 이제 지금 저희가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게 오늘 두 가지 다 소개시켜 드렸거든요. 온 디바이스 NPU를 다룰 줄 아는 사람은 굉장히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대학에서 이거를 가르치는 데를 제가 거의 보지를 못했어요. 대부분 대학에서 나 온 디바이스 해요라고 해가지고 뽑아보면은 엔비디아 뭐 무슨 제슨 이런 거 써보고 이렇게 들어옵니다. 나 서버에서 뭐 최적화 경량화 이런 거 해봤어요. 이런 친구들 보면은 데이터 센터 GPU에서 우리 최적화 경량화했어요. 이런 거 가지고 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뭐 퀄컴이나 아니면 우리나라의 뭐 퓨리오사 리벨리온, 뭐 디벡스 모빌린트 같은 이런 NPU를 다뤄보고 온 사람들은 한 명도 없어요. 다 저희가 데려와서 가르쳐서 합니다. 처음에는 그게 가치 있다라고 생각을 못해요. 근데 그게 굉장히 희소한 엔지니어이고 굉장히 가치를 많이 창출하는 굉장히 어려운 엔지니어링입니다. 그런 것들이 있고 두 번째는 시뮬레이터. 시뮬레이터를 우리 이제 엔비디아가 젠슨왕이 작년에도 오고 올해도 왔잖아요. 총수들한테 무슨 얘기한 줄 아세요? 우리 엔비디아의 옴니버스 플랫폼 아이작심이라는 거를 써서 피지컬 AI를 만드세요라고 이렇게 열심히 영업을 하고 한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젠슨왕이 오고 나서 올해 젠슨왕이 오고 나서 저희 회사한테 문의가 오는 것들이 뭐냐면은 아이작심, 이 시뮬레이터 어떻게 써요? 막상 써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컴퓨터 프로그래밍이랑 또 피직스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너무 어려우니까 할 줄 아는 사람이 없는데 우리 사람 뽑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막 저희 뭐 우스갯소리로 저희 시뮬레이터 엔지니어를 막 영입해 가겠다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난이도가 높고 바틀렉이 있고 희소성이 있는 엔지니어들인데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그 학교에서도 잘 안 가르치고 학생들도 뭔가 이제 모델하고 뭐 로봇 만들고 이런 것만 생각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빈 부분들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들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로버트 휴슨 디렉터에게도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This is English question. So after the Graphene E Central VVR test, does Saab envision AI sharing pilot workload
in a single-seat fighter as a virtual WSO, supporting air-to-ground, CAS missions, and even weapon employment? And this is first question. 두 번째 질문은 스웨덴의 전투기 기술이 정말 인상 깊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기술이 발전하면 앞으로 현장 경험이 있는 군인들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역사적인 전쟁에는 항상 지혜에 기반한 전술들이 있었으며 이는 전장에서 싸운 병사들과 장병들의 경험에서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앞으로의 전술 데이터 수집에 한계가 있는지 어떤 방법이 논의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Okay, so first question, the answer is yes. All of those are possible. All of those are needed. All of those are things that we and others are looking at. Gripen is a great vehicle for implementing these systems on. We have a two-seat version, the Gripen F. And there's a lot of discussion at the moment about, at this stage of implementation of AI support, is it overwhelming for one pilot, or do you need two? Do you have somebody in the front cockpit handling the flight, and do you have somebody in the back handling the mission and using the AI to be the mission commander, or the drone controller, whatever the job is? And one of the tasks ahead of us now is to figure that out. You would imagine that AI would simplify the task and help reduce the workload on a single pilot, and that is what will happen. But then, of course, the complexity of what is possible, that will increase, and then we will be back to the issue of, is the human a bonus or a limitation? And where will the human be in the system? We're already moving away from what you call man in the loop to man on the loop. So there will be a supervisory capacity, maybe not directing things, because that will be the job of the AI. But at what point will you remove the human? All of these missions, there's a phrase, the dull, dirty, dangerous missions, the 3Ds. All of these are where we need to keep the humans safe and send the machines in to do the job. So all of the missions identified there are critical, and then the question is, where do we put the humans? How far back? Do we remove them completely? Where do they go? And then that brings me to your second question, which I think is extremely perceptive, because yes, the human element, the human experience, the human input in the system will remain critical. And we have already seen cases where, for example, it's different, but it's the same. Countries privatized their aircrew training. And that meant that civilian contractors took over training the young pilots, and the old pilots who used to do that job, they were moved out because this was very cost effective. And then what you found was that the experience that the old, bold pilots had was not transferred to the young people because it wasn't there anymore. And air forces had to scramble to try and change those systems and make up. And it's absolutely true that while we expect to be operating now with programmers in the front line, those people straight out of university, whether they like it or not, they're going to be deployed in the trees with the troops because they will be needed to do all of the updates. But we will still need the human knowledge and the human input to underpin this system. As one of the spokesmen said, one of my colleagues here said, these systems don't learn. They're not capable of learning yet. They can repeat what we already know, and they can do it with great speed and great accuracy, but they're not learning and innovating. Luckily, it's still the human part of the equation to do that. And we will have to make sure that these things don't become just repetitive and iterative and stale,
as they cycle in on themselves. A very good point. Thanks a lot. 시간이 이제 지났는데요. 저한테도 질문 들어온 게 있어서 그냥 질문만 띄우고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물리학은 근본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그에 따라 비용도 높아지고 있는데 그럴수록 오히려 발전된 기술이 대중과 멀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쉽고 편리한 것을 원하는 대중과 점점 복잡해지고 고도화되는 기술, 이 두 지점의 합의점은 무엇일까에 대한 연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주셨고요. 시간이 많이 돼서 짧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물리를 공부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과학적 사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술은 너무나 고도화되고 그리고 대중은 그 기술로부터 멀어지고 무지해지고 그렇게 되면 정말 기술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 찌들러 있는 인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물리학자들처럼 물리를 프로페셔널하게 공부할 필요는 없지만 물리학에서 다루는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사고하는가를 모두가 가질 수 있다면 이런 그 간극을 좁힐 수 있는 그런 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공지능의 화려한 기술적 진보 그 근간에는 물리학이라는 단단한 뿌리가 있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시간이었습니다. 기초과학과 첨단 산업의 융합이 만들어낼 새로운 가능성이 대한민국의 기술 주권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가 됩니다.